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10쪽에, 보시면, 제 2절이죠. 자, 부동산의 분류인데, 뭐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일단 별 2개 하고요. 택지, 부지, 대지를 했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부지, 그 다음에, 택지, 그 다음에 이제, 대지, 그럴 때 이제 제일 쉬운 게 택지죠, 택지. 건축 가능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 가능한 땅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되어 있거나 건축 가능한 땅인데 주로 뭘 건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주택, 상가 또는 공장 같은 걸 건축할 수 있는 것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는 이렇게 한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지라는 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지목이. 그래서 지목이 대란 이야기는 뭐냐? 결국 여기는 지적법을 잘 살펴보면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거, 문화시설 상가 뭐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택지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공장 용지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 택지고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거 그러면 택지라고요, 대라고요, 대. 그렇죠. 그래서 공장을 왜 여기는 못 짓는 거냐? 우리 그 지적법에 지목이 28개인데 그 안에 공장 용지라는 지목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적법에는 장으로 표현하죠. 장. 두 번째 글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 용지가 따로 있으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는 별도 지목이죠. 호로 공장은 지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죠. 부지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죠. 택지. 그다음에 건축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하천이다. 또는 이제 수도시설이다. 철도나 도로 같은 것들이다. 이런 데 건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부지라 한다. 그래서 굳이 포함관계를 이야기한다면 뭐 이런 정도 되겠네요. 포함관계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규정하는 법들이 다 달라서. 그래서 가장 넓은 건 부지, 그 다음에 택지, 제일 좁은 건 대지, 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부지인데 건축용지 이외에 건축 불가능한 땅까지 포함한다 그랬고, 가장 넓은 거 땅이란 땅은 일단 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죠, 택지.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주거상업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로 이용 가능한 땅 그랬죠. 그래서 공업용 특히 신경 쓰셔야 되고, 대죠. 그러니까 지적법상 용어로 지목은 대이다. 주로 주거 상업용으로 이용 가능하고, 공장용지는 택지이지만 대라고 하면은 안 된다. 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건축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그런 건 됐고, 거기까지는 연결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인데, 자, 후보지 이행지는 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자, 용도가 변해가는 토지인데, 거기 후보지 보니까, 자, 부동산의 용도적적인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망지 또는 예정지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정평가상 이걸 용도적 지역이라 그래요. 용도적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참 궁색한데, 이 공법의 용도지역이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역과 구별하기 위해서 적자를 넣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용도적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공법에서 말하는 용도지역은 아니다, 그 이야기인데, 용도적 지역은 대분류로는 이제 이렇게 분류하죠.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방금 보셨는데, 주택이나 상가 공장 지을 수 있다 그랬고, 농지 그러면은 전답과수원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임지 그러면 신탄임지하고 용제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탄림은 이제 수출 구울 때 쓰는 목재가 자라는 임야. 용제림은 이제 합판, 목재를 생산하는 나무가 자라는 임야. 그러니까 큰 거는 용제림, 짜잘한 것들은 신탄림 그러겠죠. 그럴 때 아무래도 이게 땅값이 제일 비싸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용도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건 마땅하죠. 그래서 이런 걸 후보지다. 또는 가망지 예정지라고도 한다. 택지관 예정지역 할 때 예정지. 그 다음에
여기 주거상업 공업 간의 용도가 바뀌기도 하고 이들 간의 용도가 바뀌기도 하더라. 그다음에 이들 간에 바뀌기도 하죠. 이런 걸 이행지라고 한다.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전환 중인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전환 후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후보자 이행지의 이제 차이점은 이제 공통점은 전환 중이라 그랬고. 근데 과수원 깎아서 우리가 거기다 전원주택 짓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후보지라고 봐야 된다. 어째서 후보지라고 하는 거냐? 과수원은 결국 농지고 주거지는 택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기 택지와 농지 사이의 경계 또는 농지와 임지 사이의 경계를 넘어다니면 그건 후보지예요. 경계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요? 이행지. 그러니까 얘는 집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애고 얘는 집 안에서요 막 집 밖으로 다니는 애요. 집 밖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더 이야기할 게 별로 없죠. 아까 후보지는 봤고요. 그다음에 이행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만 볼까요? 임지적, 농지적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토지죠. 내에서. 그래서 그 옆에 보시니까 자,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이다 그랬고요. 전환이나 이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바뀐 후의 용도에 따라 부른다라는 걸 주의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바뀐 후. 그래서 이렇게 본다. 여러분, 요렇게 가면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필요는 있죠. 뭐 공부 좀 더 되면 볼 텐데, 우리가 얼마 전에 감정평가라는 걸 공부하면서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포함하는 걸 뭐라 그랬느냐? 동일 수급권이다. 뭐 그랬죠. 그죠? 그럴 때 동일 수급권에서 용도별 등록될 범위를 해가지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 임지, 후보지, 이행지 뭐 이런 거 했나요? 그럴 때 후보지, 이행지는 원칙은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용도 전환 전이요, 후요? 후. 성숙도가 지나치게 떨어진다 그럴 때는 후요, 전이요? 전. 그 이야기네, 거기 보니까. 그래서, 이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바뀐 후의 용도에 따라 부른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성숙도가 지나치게 낮을 때, 성숙도는 이제 공사의 진척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럴 때는 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죠. 너무 앞서가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임지나 농지를 미성숙지라 하는데 택지로 깎더라. 그럴 때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느냐를 성숙도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00% 빵프로에서 100%까지 갈 때 뭐 30%냐, 40%냐, 50%냐 이런 걸 성숙도, 성숙의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지하고 맹지인데 여러분 그 대지는 한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요거는 이제 이 지목이 된 토지에는 대 밑에 흙토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보는 대지는 요거는 이제 자루대자예요. 그래서 의가 붙어 있는 거죠. 어디 그래서 대지이다. 대 밑에 이제 옷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맹지인데 뭐 빤한 건데 맹지는 사방팔방 도로에 막혀가지고 공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것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눈이 멀어가지고 맹지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봤던 게 뭐 이 그림인데 A, B, C, D 할 때 C가 맹지다 맹지.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집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포대자루 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즉 도로에서 쑥 들어가서 대문이 나오는 집을 만들면 자루 모양이 따니까 뭐라고요? 대지다. 그래서 특히 지목이 된 땅하고는 한자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한자를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낸 적이 있다. 2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자, 필지하고 획지는 뭐 너무 이제 중요하고 구별이 잘 되시죠, 그죠? 필지는 자 지적법이나 등기법에 쓰는 용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다. 등록 단위라 그랬지 면적 단위는 아닙니다, 그죠? 등기 등록 단위예요. 권리를 구하는 이제 법률적 개념이다 그랬고, 획지는 부동산학적 경제적 개념이죠. 이제 부동산을 많이 쓴다 그 이야기죠. 자, 부동산 활동의 현상의 단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컨대 개발 활동이나 뭐 이용 활동 같은 활동의 단위가 된다. 그 다음에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그랬는데 예컨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여기요. 여기 이제 여기 한 개의 필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쪽은 장사를 해요, 장사. 주유소.
한 400평 되는데 뒤쪽 갔더니 단독주택이 또 있더라. 제가 사는 집이. 예, 그럴 때는 지적도에 보니까 이렇게 한 개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필지죠. 하나의 필지인데 경제적 이용은 두 가지니까 한 가지요, 두 개의 획지요. 두 개의 획지, 그렇죠. 여기 A의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획지이다. 그렇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땅을 한 6필지, 뭐 7필지를 다 사가지고 여기다 백화점 짓겠다 그러더라. 그럼 이거 싹 다 백화점 지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7개 필지이지만 이제는 7개라고요? 한 개의 획지라고요? 한 개의 획지이다. 그렇죠. 이와 같이 획지는 개발 활동이나 이용 활동, 활동의 단위가 되는 것. 현상이나 활동. 그럴 때 왜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느냐. 옛날에는 A가 가장 비쌌겠죠. 한 평당 1,500이라 치자. 그럴 때 뭐 C는 한 500 된다 그랬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도로 앞에 있으니까 한 1,000만 원 하겠죠. 1,000만 원. 그런데 여기다 백화점을 지어가지고 한 가지 경제적 이용을 한다면 이쪽 땅이나 이쪽 땅이나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럴 때, 자, 그 밑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 좀 할게요. 그 밑에 이제 필지 획지에 관계를 했는데, 자, 필지 획지가 같은 경우도 있더라. 즉,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때가 있더라. 아까 A 토지죠. A 토지. 아니면 여기 있는 2번 토지, 2번. 이런 거. 이거는 하나의 필지이고 이 사람이 자기 집 짓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의 획지이다. 그럴 때 평가는 항상 물건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우리나라 그 감정평가 규칙 7조 1항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개별평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다고 막 몽땅 한꺼번에 한다고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평가한다고요. 따로따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된다는 거는 여기 주의소죠, 주의소.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전면 상업적 이용, 후면 주거적 이용일 경우. 그럴 때는 하나의 필지가 두 개 획지가 된 건데 전면과 후면이 가치가 같겠어요? 가치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질 때는 기역자, 구, 분 평가한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규칙 제7조 3항에 나와 있어요. 7조 2항은 일괄평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여러 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가 있더라. 여기요, 여기. 요거 싹 다 이제 백화점을 지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됐죠. 예, 그럴 때는 이거 7개를 각각 따로 평가해가지고 더 한다고요? 그냥 일괄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될 때는 일괄평가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괄평가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써놓은 거니까 연습을 하면서 간다 그 이야기. 아이, 뭐 평가는 선생님 다음 달에 하면 되죠.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물고 늘어진다. 예컨대 뭐 제가 뭐 대부 비리 어떻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대부 비리 공식이 뭐였지?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나올 때마다 그래야 외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저도 반복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한 8월 달이면은 거의 다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약속을 지키지. 나 혼자 반복하고 자기는 그냥 계속 반복 안 하고 있으면 외워진다고요? 안 해진다고요? 남들은 외우는데 못 외우잖아요. 잘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넘어가셔가지고 나지. 그다음에 공직원부지를 했는데 이 나지는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군데 나와요. 토지보상평가지 지금 제3조의 5에도 나오고 표준지 선정 지침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실은 근거는. 그런데 자 나지 바로 확인하죠. 지상 건축용 토지다. 그러니까 이제 나지는 나체할 때 나자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랬죠. 땅 위에.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것이고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죠. 그래서 그런 걸 나지라 한다. 세 번째 줄에 거래 번거로움이 없어서 시장성이 높다. 이야기는 나지는 언제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법에 허가하에서 그러니까 항상 시장성이 높고 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땅이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나지의 반대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저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지라는 건 일단 토지상 건축물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건축물이 없다. 이거는 사법상의 제한은 안 받는 거죠. 물론 이제 공법이 제한을 받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걸 나지라 한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럴 때는 이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느냐? 건축물이 부착된 땅 지자. 건부지죠? 그러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부지예요? 나지예요? 나지. 그러니까 나지의 반대는 건부지예요. 뭐 저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된다.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갱지하고 저지로 나누더라. 왜 나누느냐? 감정평가할 때 문제가 좀 되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갱지는 우리나라 나지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일본의 법규를 우리가 거의 뺏겼기 때문에 일본의 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표현도 똑같죠. 갱지라 하면 더 이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죠. 공법이 제한을 받지만 차지권 등 사법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지권이 우리나라 말로 지상권이 지상권.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권 같은 게 설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 지상권, 입찰권 등 사법성의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고, 일본은 차지권 등 사법성의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공법의 용도 지역에 제한은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받는 거고,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가격이 높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 그랬죠. 거래 번거로움이 없어서 시장성이 높고, 그러니까 가격이 높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이 불가능이요, 가능이요, 가능. 그래서 하나 써놓으세요.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다. 그럼 저지는 뭐냐, 저지. 자, 이것도 건부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건축물은 없어야죠. 건축물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공법의 제한뿐만 아니고 사법상의 제한까지도 받는 토지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지상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잘 아시니까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지상권이 설정된 땅이라면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게 해서 당연히 싸야 되겠어요. 싸죠. 지상권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현업에서는 저지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법성의 제한이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이 평가한다고요. 감액 평가한다고요. 감액. 그래서 구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갱지 한번 보시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고성 기준을 받지만 사법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저지죠. 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성의 규제도 받고 사법성의 제한도 받는다.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사법성 불완전한 소유권의 택지이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용어다. 이 건부지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건축물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지인데, 공지.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에서, 요거는 뭐 이제 이런 건 설명이 거의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0평의 땅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법 공부하시니까 건폐율을 다 외우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100평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컨대 이제 주거지역이라 그러면 5, 5, 6, 6, 5, 7. 그래서 자, 준주거지역은 이제 70%예요. 그러니까 이제 70평 정도는 지을 수 있는데 나머지 30평은 짓는다고요? 비워둬야 된다고요. 비워둬야 된다. 그런 걸 공지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건축법 공부할 때 힘들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어떻고 연면적이 어떻고 층별 연면적이 어떻고 뭐 연병할 뭔 놈의 용어가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 다 알았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지 이게 도대체 얘랑 뭐가 달랐지 막 헷갈려가지고 가끔 쳐다보면 그래서 이제 안 봐요, 잘. 속상해서. 여러분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봐야 되니까. 공법은 어떻게 좀 점수가 나와요, 참. 아니 아직 공법 공부 안 했잖아, 별로. 과락은 안 나오죠. 과락이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한 6, 7, 8 정도 되면 1차는 조금 점수가 안정화되거든요. 1차 점수가 제가 1월 달에 그랬잖아요. 뭐 1차를 민법 열심히 하니까 민법 점수 잘 나와요? 천만에 안 나올 걸 아마. 민법하고 결혼 점수가 나오는데 대략 한 7, 8월까지 가야 돼요. 이 방대한 학문이라 이게. 근데 2차는 짧게 돼요, 짧게. 에이, 된다니까.
중개사법 몽땅 벌어가지고 공법 주면 되니까 공법 덜 벌어도 되고, 세법 만만한 것들 몇 개 있잖아요. 지적법은 되잖아, 지적법. 등기법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럼 뭐 거기도 한 60 근처는 가겠네, 뭐. 몇 개 버릴 거 버리고. 공법이요? 나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호계법, 건축법, 도정법 아닌가? 아니, 개수가 있잖아, 걔들은. 몇 개 나오는지. 공법은 과목별로 개수가 거의 있죠? 그럼 됐지, 뭐. 60 딱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뭐 좀 못 맞춰가지고 55, 1차, 2차 같이 하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데, 전범위를 다 잘하겠다. 그게 되는 이야기예요?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지. 그게 전략이죠, 그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1차는 떨어진 적이 별로 없다고. 어떤 시험은 1차가 6과목이고, 1차만, 어떤 건 1차가 4과목이고, 그리고 고시가 다. 보통 4개, 5개, 6과목이에요. 1차만. 근데 이거를 언제 다 하냐고, 뭐 직장 다니는 놈이.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기출문제 분석을 한 다음에 딱 선택과 집중을 해요, 그냥. 1차는 합격하면 끝, 던져버려, 그냥. 2차 죽어라고 연습해야 되니까. 1차 잘했어, 뭐, 이렇게. 1차 잘해야 돼요. 이야기 잘못했어, 지금. 우리 시험은 좀 달라. 왜냐하면 1차, 2차가 다 이게 오지선다니까. 우리는 좀 달라. 그러니까 어차피 오지선다로 우리가 1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 그다음에 참고인데 이해가 좀 되시면 좋은데 일반 지역에서는 이제 나지 평가액이 건부지 평가액보다 항상 높죠. 그래서 항상 나지 평가액이 늘 상한가예요, 상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건부지는 건축물이 영 형편없는 게 붙어 있다. 제가 그랬죠. 남들은 다 8층 쓰고 있는데 이제 평가가 좀 됐으니까 여러분 평가가 기억날 때 빨리 하자고요. 이 지역의 평균적 이용이 8층이에요, 8층. 다들 막 8층으로 이용하고 나 혼자 2층이다. 이거는 최주효 이용에 미달하잖아요. 미달하니까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랑 땅이 똑같이 4차선 도로 앞에 있고 똑같이 200평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같죠.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멋지게 생긴 건물이 있을 때는 땅값이 비싸요. 이거 최주효 이용이 되니까. 그런데 얘는 땅값이 비싸다고요. 이 건물 때문에 싸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싸지거든요. 최유형이 안 되니까. 그런 걸 건물이 부착되어서 발생하는 감가인데 누구의 감가냐?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감가 그러면 건물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건물 감가냐? 아니고 잘못된 건물이 붙어서 땅값이 떨어진다고요. 이런 걸 건부 감가를 한다. 그러니까 나지, 땅 지자, 건부지, 땅 지자 아니에요? 땅값 비교할 때 싸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건부 증가는 즉시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봐도 돼, 안 봐도.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이용 가능한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막 건축물이 산에 있었어요, 산에. 그랬는데 여기 개발 지역으로 나중에 지정이 된 거야, 나중에. 나중에 그린벨트로. 그러면 우리 공법은 기득권 존중의 원칙을 지켜서 이미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거는 제한적으로 증축과 개축이 가능해요. 이해하셨어요? 개발정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 건축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죠. 그러면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나지하고 비교할 때 얘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그게 건부증가예요. 그래서 개발정구 안에서는 이제 특히 그 스님들이 절을 지을 때 이런 땅들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항공사진에 건축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느냐? 뭐 공무원도 아무리 스님한테 건축허가 해주고 싶어도 뭐 근거가 있어야 해주지. 아니면 자기가 잘리는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뒤져요. 뒤져가지고 해주고 싶으니까. 아니 뭐 스님이 들어가서 혼자 산에 살겠다고 지금 막 부탁을 하는데 그걸 안 해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뭐 근거가 있어야죠. 이제 그렇게 따지다가 물어보다가 항공사진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한적으로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3, 4월보다? 좋아요. 안 어렵다, 이제 이런 표현이시니까 좋네요. 예. 법작업 인지인데, 여러분, 법지는요, 법원은 소형 활용식이 없는 토지이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공개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측량 면적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지의 대표적인 게 이 법사면이죠, 법사면. 그래서 예컨대 A의 토지하고
비의 건물이 있을 때 고도 차이가 심할 때는 이 경사지게 축대를 쌓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사면이라 그러면 좋은데 이걸 법사면이라 그래요. 법사면 또는 사면. 그래서 이 법사면의 이 면적인데 항상 면적은 우리가 수평투영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면적이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법지다. 이건 누구 소유예요? 누가 쓰러지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집 소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윗집에 땅에 포함되지. 측량 면적이 여기까지 포함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땅이 경계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함된다. 그런데 사용 가능해요, 불가요? 불가. 그래서 이런 걸 법지로 한다. 빈지는 바닷가에 터지죠. 그래서 사적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이다. 그래서 반대예요. 공유수목관리법상 최고 만조 수익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랬죠. 그래서 이 빈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제 바닷가를 이해하셔야 된다 했어요, 그죠? 바닷가. 바닷가인데, 예컨대 원래는 이제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공유수명관리법은요, 최대 만조 수익선을 기준으로 물이 들어온 데까지는 그건 바다예요. 물이 안 들어오는 데는 이제 육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육지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지적공부에 뭐라고 등록이 돼 있냐? 산 100번지라고. 그런데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온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는 최대 만조 수위선이 어디냐? 여기다 이게. 최대 만조 수위선. 옛날에는 뭐 이렇게도 했죠. 바닷물은 만조, 간조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만조죠. 물때가 뭐 15물로 나뉘는 거 아세요? 그죠? 한물, 두물, 세물, 네물 해가지고 13물 뭐 조금이 있고 사리가 있고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 시험이 안 나와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음력, 달의 위치랑 관계가 있는데 달이 이제 우리랑 직각으로 있을 때는 중간물, 7, 8물. 굉장히 물살이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지구랑 같은 쪽 반대쪽에 있을 때는 적조죠. 그래서 반대인가? 그런데 시험이 안 나와, 아무튼.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만조 수위, 물의 위치 선, 이거를 이제 아까 바다 위기에 연결하려 했으니까, 여기 만조 수위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여기는, 이제는 육지죠, 육지. 그런데 지적공부가 갱신이 안 됐다면 누구 건지를 소유권을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용 불가요, 가능해요? 가능. 그런 걸 빈지라고 한다, 빈지.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공유수목관리법을 이걸 바닷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첫째 줄 맨 끝에 최고 만조 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말한다 그랬죠. 나머지는 뭐 너무 쉽죠. 뭐 그런데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것도. 소지 그러면 대지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 유도의 땅, 즉 원료가 되는 땅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임지를 택지로 깎는다, 택지. 그럴 때 이 임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원지 또는 소지라고 한다. 그래서 원료가 되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선하지는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선하지 감가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위에 고압전선이 있다 그럴 때 위험하니까 주변 토지랑 같다고요. 감액 평가한다고요. 감액. 그렇죠. 고압전선은 무섭다 그랬죠. 요즘 그 고압전선은 뭐 여기 전기 전문가가 있으면 정확할 텐데 아마 제 이야기가 뭐 틀리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뭐 제가 옛날에 뒤져보고 한 거니까. 이 송배전선로가 296kV인가 그래요. 296? 29만 6천 볼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20볼트요. 29만 볼트요. 아니면 154볼트를 써요. 우리나라가 154kV. 그러면 15만 4천 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압이에요. 전압을 높여야 전력 손실이 적어서 막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 근처에 가가지고 괜히 뭐 여기 집 지어놓고 살다가 뭐지? 이렇게 쳐다보다가 잘못하면 끌려가니까 쭉쭉쭉 탁 들러붙어.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 주변 토지에 비해서는 비싸다고요, 싸다고요? 싸다. 그렇죠. 포락지는 논이나 밭 이런 것들이 강물 또는 하천에 침식되어 집안이 절토되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절토는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토지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런 걸 포락지라고 한다. 제가 뭐 일단 하천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밭이 있는데 밭. 갑소유의 밭인데 막 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무너져 내렸다. 저 위에서부터 이 부분만큼은 이제 절토됐죠. 그래서 이 부분의 토지 면적이 문제인데 요거는 갑의 개인 재산이니까 사유 재산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천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하천으로 지정되면 하천은 사유 재산이에요, 국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유재산이자 사유재산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민법에서는 혼동이라 그런다. 혼동이 있을 때에는 작은 권리가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잃어버리고 국유재산은 하천이 돼버린다 그랬어요. 이걸 포락지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혼동의 예를 소유권과 전세권을 가지고 설명했죠. 전세권자가 그 집을 인수해버리면 쪽팔리게 나는 전세이다 소유권이 이렇게 한다고요. 나는 당당하게 소유권이 이렇게 한다고요. 소유권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한지는 도시 토지 중에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한 것. 그다음에 유휴지는 똑같이 투기적 목적인데 바람직을 못하게 놀리는 땅. 그러니까 이제 도시 지역은 아닌 거죠. 휴한지는 정상적인 거죠. 경작을 위해서 잠깐 쉬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휴한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인데, 여러분 이 부동산의 특성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뭐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아무래도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부동산을 자기 거라도 이제 거래를 덜 할까요? 많이 하게 될까요? 많이 하게 되겠죠. 저도 개수를 세보지는 않았는데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사고팔고 한 게. 저는 이제 중개업을 한 적은 없잖아요. 강의만 하는데도 이제 그런데도 물론 이제 속아가지고 비싸게 산 적도 있고 그런데, 네. 중개업 하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물건이 좋은 물건들을 자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집은 뭐 당연하고 집을 사고 파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돈을 몽땅 벌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혹시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학원에 오셔가지고 우리 뭐 소주 한잔 하시죠. 뭐 그러면 또 많이 벌었다고 자기 혼자 놀러 다니고 그러면 또 참 보기 안 좋죠. 저도 한 10개 가까이 뭐 진짜 사고 팔고 한 것 같아요. 최근에 한 5개인데 지금 좀 순차적으로 팔고 있었죠. 5개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5개를 샀다고 이미 처분했고 뭐 많이. 예. 최근이 5년 정도 전이니까 5년 좀 더 되네. 한 7, 8년? 부터 해가지고 금방 사요. 이제 부동산을 파시다 보면 뭐 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거 못하죠, 잘. 네, 부동산의 특성인데, 부동산의 특성이죠. 그래서 저는 노후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은, 야, 너는 연금이 없는 직업이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국민연금도 저는 뭐 가입하다 말다 해요. 그냥 막 자꾸 날라오면 이제 어쩌다 좀 내다가 안 내버리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걱정 안 하죠. 주택연금 받으면 되죠, 주택연금. 아니, 뭐 주택연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겸하게 살면 되잖아. 시골 가가지고 저희 뭐 낚시나 하고 농사 짓고. 뭐 걱정이야, 그게. 까짓 거. 언제든 살 수 있는데, 뭐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뭐. 이 특성은 차이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은 누구랑 비교할 때 차이냐? 동산이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산은 다른 말로 일반재화인데, 일반재화하고 이제 부동산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그걸 부동산의 특성이라 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에는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고, 크게 보면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토지의 특성은 토지 그 자체가 자연물로 갖는 특성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걸 자연적 특성이다. 토지에 인간이 개입했을 때 인간이 의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 있다. 그런 걸 인문적 특성이다라고 하더라. 그럴 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특성 가장 큰 특성이죠. 부동성. 그다음에 이제 영속성이라는 특성도 있죠. 그다음에 증성이라는 특성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성이라는 특성도 있죠. 그다음에 인접성이라는 특성도 있다. 기타 적재성, 가경성, 배양성 같은 것들은 시험에서는 아무 쓸모 없다.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이죠.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죠. 병합 또는 분할의 가능성을 다른 말로 분합성이다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르더라. 그럴 때 토지의 잔지 특성을 우리가 뭐라 그랬느냐. 토지 그 자체가 자연물로서 갖는 특성이니까 선천적 특성이고, 이건 이제 불변적 특성이죠. 자연물로서의 땅이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특성이고요. 본래 땅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본원적 특성이다. 이렇게. 인문적 특성은 인문학이라는 게 땅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여기에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기 때문에 인간. 그래서 이걸 인문적이라 한다. 그럴 때 요거는 이제 인간이 태어난 이후니까 선천이 아니고 후천적이죠. 후천. 하늘이 열린 이후, 하늘이 열리기 전 이렇게. 요거는 살아가는 인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죠. 불변이요, 가변이요, 가변. 요거는 땅 자체가 본원적으로 갖고 있지만 요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죠. 그래서 인위적 특성이다.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은 반드시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에다가 별을 3개 정도를 좀 해주시고요.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부동성이죠. 부동성은 토지에 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 또는 지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동성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이다 그랬고, 니은번에 공시 방법이 당연히 다르죠. 동산은 점유만 하면 되고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현상의 활동이 국제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요 하위 시장으로 세분화된다고요. 하위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정부 활동이나 임장 활동을 요구하죠. 그다음에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게 해서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떤 지역은 넘치더라도 어떤 지역은 모자라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균형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왜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부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이제 영속성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 소모 또는 마멸이 되지 않는다. 영원히 쓴다 그 이야기죠. 다른 말 불개성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원의 토지의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감정평가 시 원가법의 적용이 안 된다. 여러분 원가법이 뭐였어요? 원가법. 원가법은 이런 거였죠. 자, 공식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구해진 시산가액을 적산가액이라 그러고, 요거는 재조달 원가를 잘 구해가지고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구한 가격이죠. 예컨대 어떤 부동산이 지금 현재 기준 시점 현재 다시 만들면 얼마냐? 재조달 1억이다. 그다음 감가 누계액이 얼마냐? 1,000만 원이다. 빼버리면 적산가액은 얼마가 된단 말이냐? 9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토지 같은 경우는 재조달 원가도 사실은 못 만들죠. 왜냐? 부증성 때문이다. 땅은 인간이 만든 적이 있어요?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데, 뭐 됐다 치자. 됐다 치더라도 토지는 방금 영속성분의 감가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의 적용은 절대로 안 돼요.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이번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갈 건데, 조성토지나 매립토지는 예외적으로는 돼. 조성토지는 임야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파는 거예요. 땅을 막 공사비 투입해서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성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어 소지 가격에다가 토지 조성 비용, 택지 조성 공사비를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되는 건 있는데 예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꼭 외울 일은 없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요거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자, 조금 이따 부증성에서는, 자, 부증성 먼저 보죠, 일단. 자, 부증성에서는 기업본에 뭐라 그랬죠? 토지에는 뭐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생산이 불가하다는 이야기구나. 부증성.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소모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영속성이에요. 뭐, 많이 혼돈하는데, 혼돈하면 안 되죠, 그거.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를 부증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부증성이 아니고
영속성. 예. 그 다음에 소유과 이용료로 분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영원히 쓰다 보니까 우리가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임대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의 수익 등 유용성이 영속적이다. 수익 방식의 근거를 제시한다. 여러분 여기 자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은 수익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에 따라 고해진 가격을 우리가 수익가액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수익가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뭐 엊그제 공부했으니까 자 순소득을 뭘로 나누면 되느냐? 환원이율로 나누면 된다. 이와 같이 장래 기대된 수익을 환원율로 할인해가지고 가치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수익환원법인데, 왜 이렇게 수익 방식으로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이냐? 토지라는 것은 수익이 하루만 나온다고요? 영속적으로 나온다고요? 영속적,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법이라 그러고요. 요걸 수익 방식에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직접법이라 그러죠. 다이렉트 캐피탈라이제이션 메소드. 직접법,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할 때 직접법.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영구환원법이라 그래요. 영구. 토지라는 건 하루 이틀만 쓴다고요. 영구적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유도를 해보면 무한등비급수로 유도하거든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데 가장하고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 방식의 근거이다. 자,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배려를 하게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부증성이죠. 이 생산 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절제량을 이룰 수 없다는 특성이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분의 토지는 생산 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부정성의 문제죠. 그 다음에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어서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영역을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토지는 부족한 재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집가 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이 수직이다. 이야기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증성이면은 이제 이런 것 좀 어려웠죠, 그죠? 부증성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증가가 안 된다. 다른 비생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랬죠. 왜? 부증성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이 수직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하나 좀 추가해 주시고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공급 곡선 수직이라는 이야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가격이 싸든 비싸든 간에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반 재화처럼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고정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수량 고정성이다 또는 면적 제한 유한성이다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평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재조달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토지용을 집약화한다. 당연하죠. 부증성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안 되더라. 그러면 집가 고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땅값이 올라간다. 집가 고. 그러니까 땅값이 비쌀 때는 아무래도 건축물을 낮게 지어야 되겠어요? 높게 지어야 되겠어요? 높게.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신 거죠? 아니 뭐 여기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피하는 건데 이거. 토지용의 집약도 그러면은 단위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 또는 자본의 량인데 토지는 땅값이 비싸죠. 평당 5천만 원. 그럼 비싼 땅을 많이 써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값이 400만 원밖에 안 하는 건축물, 자본재, 건축물을 많이 지어야 될까요? 건축물. 그러니까 이게 집약도가 많이 높아서 조방적이요, 집약적이요? 집약적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다음에 토지의 독점 소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의할 것은 그랬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14회 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매립이나 간척지는 토지 이용의 용도의 전환에서 파악하는 것이지 물리적 공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부증성의 예외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국토. 우리나라 지도다라고 보시고 일본은 뭐 대충 그리자. 어차피 없어질 땅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도예요. 자, 그럴 때 우리나라 국토라는 거는 영토 공간뿐만 아니라 영해 공간하고 영공까지를 포함하는 전체가 헌법상 우리나라 국토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니 부증성 무슨 부증성이요? 소산의 간척지가 얼마나 많은데 매립지나 간척지는 땅 늘린 거 아닙니까? 대역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부증성의 예외입니다. 이런 거.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뭐에 불과하냐?
용도의 전환에 불과하다. 즉 바닷물 속에 잠겨있던 땅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용 가능한 땅으로 바꿨을 뿐이다. 즉 우리나라의 영해 공간만 막을 수 있는 거지 중국의 영해 공간에다가 우리가 매립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우리의 국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정성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뭐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데 시험은 맞추면 돼요. 이해하신 거죠? 예, 뭐 억지인지 아닌지는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고민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본다 이야기죠. 그다음에 개별성인데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 없다는 특성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 없다. 이제 비대체.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죠?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분석해야 되는 근거이고 우리가 공시지가를 공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했죠, 그죠? 그러니까 표준지 선정이 쉽다고요, 어려워진다고요? 왜냐하면 개개 토지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무조건 기억이죠. 부동산학의 원리 및 이론 도출이 어렵다. 왜냐? 이론이라는 거는 공통점을 찾는 건데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각각 개별적이어서 공통점이 없다. 그다음에 주의할 것은 인문적, 용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토지는 대체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인접성에서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인접해 있는 땅들끼리는 용도적 대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볼까요? 자, 인접성의 리얼번 보니까 부동산은 용도면에서는 대체가 불가요, 가능이요? 가능 그 이야기니까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되는데 용도 차원에서는 된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인접성은 물리적인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 경제나 불경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토지가 나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경제, 나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 그러면 불경제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접지와 좀 어울려야 된다. 그래야 이제 땅값이 안 떨어지니까요. 그다음에 니은번에 소유 관련의 경계 문제가 있다. 땅 다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라는 경계를 표현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의 논리적 근거이다. 이제 우리가 개발이익이라는 게 뭐냐? 예컨대 어떤 지역이 개발을 신도시 개발한다. 신도시. 그랬을 때 이제 LH가 죽으라고 땅을 깎아가지고 개발하는 건데 이 주변적에 있는 토지 소유자 갑돌이는 공사한 적이 없죠. 삽질이 한 적이 없는데 땅값이 평당 500에서 평당 1,500으로 올랐다. 그건 정당한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땅값이 올라가는 걸 개발이익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놔둬야 될까요? 이런 거 환수를 해야 될까요? 환수.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개발이익 환수의 논리적 근거는 뭐냐? 인접성의 문제이다. 주변에 있다고 올라가는 건 못 봐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개발이익 환수의 논리적 근거이다. 그다음에 리얼번 이제 부동산의 용도면의 대체 가능성이 존재케 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이라는 건 이제 부동성과 인접성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다음에 기타 적재성이나 가경성, 비양성이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쉬셨다가 인문적 특성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